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북한 붕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대부분이 굶주리고 독재,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행하는 아무리 봐도 몇십 년은 뒤처진 북한이 어떻게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막말로 북한 문제만 해결돼도 한국은 훨씬 더 살만한 국가가 될 겁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지도부가 생각보다 유능해서이죠. 물론 경제적인 능력은 개판입니다. 유능하다는 것은 통제하고 검열하고 감시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북한이 곧 붕괴한다고 보는 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들어보면 꽤 일리가 있죠. 실제로 북한은 현재 곤란한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공들인 핵무기 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점 배치가 코앞인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해구산에 합의하고 한미일이 군사협력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니 북한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진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속해서 하는 것은 김정은의 불안한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례로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지난 26일 제461회 인천 경영포럼 조찬 강연의 강연에서 현 북한 정권은 체제 붕괴 위기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죠. 미국의 국제문제평론가 로버트 카플란은 2006년 한국을 다녀간 뒤 북한 정권이 미사일 위용을 과시하려는 것은 오히려 북한 체제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강철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때 로버트 카플란은 7단계로 이루어진 북한 붕괴론을 제시했는데 이 7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단계 자원이 고갈된다. 제2단계 자원 고갈 때문에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제3단계 중앙정부의 통제가 무너지며 그 기류가 널리 퍼지고 지방 당 관료와 군벌이 통제하는 독자적인 영지가 나타난다. 제4단계 지방 당 관료와 군벌의 세력이 커졌다고 판단한 김정일이 이들을 누르려 한다. 제5단계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 일어난다. 제6단계 북한 체제가 분열상을 보인다. 제7단계 새로운 국가적 지도력이 나타난다. 로버트 카플란은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이른바 고난의 행군 사태로 총인구의 10분의 1이 사망한 1990년대 중반 북한은 붕괴 제4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재정 지원과 미국의 식량 지원으로 위기를 넘기며 제3단계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죠. 그런데 북한 붕괴설은 로버트 카플란이 처음 제시한 게 아닙니다. 북한 붕괴설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죠. 그도 그럴만한 게 1990년대는 세계적으로 대격변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동구권의 공산 정권들이 하나둘씩 붕괴되었죠. 1990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가 하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구권 국가들의 공산 정권이 종식되었습니다. 그 후 1991년에는 공산권의 맹주였던 구소련마저 붕괴되고 유고슬라비아 연방 역시 해체되었죠. 북한 입장에서 공산권 세계의 큰형님인 구소련의 해체는 상당한 충격이자 타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소련 덕분에 먹고 살았으니까요. 석유, 천연가스 등 원료들을 소련으로부터 헐값에 수입하고 그 대가로 조잡한 품질의 공산품들을 소련에 비싸게 수출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새롭게 출범한 러시아 연방은 더 이상 북한에 너그럽게 퍼주지 않았습니다. 우선 체제 변혁으로 인해 경제난이 닥쳐서 제코가 석자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예친이 북한을 싫어했거든요. 결국 북한은 소련 시절에 누렸던 공산국가의 이점을 잃게 되었죠. 실제로 북한의 경제난이 시작된 것도 소련이 붕괴된 시점부터였고요. 어찌어찌 몇 년은 간신히 버텼지만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 결국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북한 붕괴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특히 북한 고위 관료이자 주체 사상의 창시자였던 황장엽 등 탈북한 북한 고위층 인사들은 3년 이내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눈앞에 닥쳐올지 모른다고 장담할 정도였죠. 당시 문민정부도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 전과 달리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죠. 앞에서 말한 통제와 감시, 검열에 유능한 지도부들 덕분이었습니다. 충분히 붕괴할 만한 개판인 상황에서도 체제를 유지했으니 유능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 후 시간이 흘러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대두되던 2010년 또 한 번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6년에는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며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진 듯 보였죠. 그러나 김일성이 죽고 약 3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정권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고 통일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북한 붕괴론이 등장하고 있죠. 언뜻 보면 금방 붕괴할 것 같지만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다면 개판이긴 한데 금방 무너질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붕괴하기 힘들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북한 붕괴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가능성을 보려면 시나리오를 봐야 합니다. 북한이 붕괴할 만한 시나리오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면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지 볼 수 있죠. 북한 붕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보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반 김정은 쿠데타입니다. 붕괴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큰 논거 중 하나가 김정은이 군부 인사들을 계속해서 숙청하거나 물갈이하고 급기야 고모부인 장성택까지 채용하는 것이 체제 불안정의 반증이다이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탄압 독재에도 분명히 허점이 있을 것이죠. 실제로 채널에서 다루었던 푸른제 쿠데타 사건처럼 쿠데타 모의가 있기도 했고요. 쿠데타에도 두 가지가 있죠. 지금 권력층 군부 엘리트층에 있는 사회 위층이 일으키는 쿠데타와 아래층 북한의 주민들이 일으키는 쿠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 위층이 일으키는 쿠데타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게 사실이죠. 북한은 고위층으로 갈수록 감시검열이 더 빡세지거든요. 거기다 고위층은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야 하죠.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이나 정보를 일부러 흘리고 보내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 문제로 인한 붕괴입니다. 중국의 유명 정치평론가 덩이언은 2016년 북한 경제의 장기 침체와 인민의 빈곤으로 인한 정권에 대한 보편적 불만, 거기다 엘리트층의 탈북 등이 맞물리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10에서 15년 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 밖에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개혁개방 시행의 결과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하며 미국의 군사행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 빅터 차가 이렇게 말했죠.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와 핵무기, 붕괴하는 경제가 혼재한 재앙적인 또 다른 형태의 북한 위기를 경계해야 한다. 북한 경제는 정말 향후 1년 이상을 봉쇄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북한이 코로나19와 핵무기 경제난으로 인해 1년 이상의 봉쇄 상태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북한이 위태로워 보이는 건 사실이니 북한 붕괴론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따져보면 북한 붕괴론이 실현되기가 어렵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라는 존재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역할이 크죠.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소련의 해체 이후 그 어떤 나라도 북한을 후원해주지 않았다면 북한은 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의 교육에서 필요한 물품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죠. 중국이 겉으로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몰래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건 중국이 북한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군사력과 국경을 접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통해 아시아에서 영향력과 이권을 지키는 것과 흡사한 케이스이죠. 물론 중국에서도 북한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포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러시아도 북한의 뒤에서 버티고 있죠.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내부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고위층의 쿠데타가 일어나기 힘든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고 주민들의 쿠데타도 일어나기 힘든 게 현실이죠. 일단 주민들 간에도 감시를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북한은 다민족 국가였던 구소련이나 동구권 국가 중국과 달리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성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경제력과 별개로 국가 행정력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이죠. 예를 들어 70년 전에 발생한 이산가족들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북한 정부의 장악력이 엄청난 것이죠. 이렇게 한 핏줄이란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단일민족 국가는 또 이렇게나 행정력이 강한 나라는 쉽게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북한 붕괴론의 가능성이 낮은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북한 사람들 때문이죠. 북한 주민들은 정권이 수립된 이후 단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딱히 자유를 갖고 싶은 의지가 강렬하지도 않죠. 1990년대 초반에 동구권 공산 정권이 연쇄적으로 붕괴한 것은 공산 정권 국민들이 자유를 성취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 이미 유럽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퍼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시민혁명을 통해 공산 정권을 전복시키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떠할까요? 북한은 20세기 초까지 전제 군주국이었던 대한제국이었고 그 후론 이제 감정기를 겪으며 의지에 지배하에 철저히 통제당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최악의 독재 정권에
지배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북한 주민들은 자유라는 걸 겪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주변국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독재 국가들이고요. 주민들이 자유란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 의한 쿠데타로 체제가 붕괴되는 것도 현실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북한 붕괴론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뜻하는 것이지 북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된다고 해도 딱히 좋을 건 없죠. 오히려 더 위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친중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사람도 많죠. 흡수 통일 혹은 우리가 북한을 점령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991년 북한은 유엔 가입 신청서를 내죠. 유엔이 가입을 받아줬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한반도는 두 국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대면 침략이 되죠. 만약 쿠데타가 일어나더라도 글쎄요 또 다른 왕국을 건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결국 다시 독재 탄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앞으로 북한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북한 붕괴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